경북 봉화군,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봉화군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오미리 마을 사람들에게 5일장은 단순한 장보기를 넘어선 소통의 장이었죠. 배추며 무며 가을거지한 농산물들이 좌판에 가득했고 사람들은 이웃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어머, 복리 언니.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영숙이 아니야. 얼굴이 더 고와졌네. 장터 한복판에서 만난 최복리 할머니와 김영숙 할머니는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최복리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다니는 방송국으로 통했죠. 귀가 밝고 입이 가벼워 온갖 소식을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빨리 퍼뜨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너 하람이네 집 소식 들었어? 하람이네? 무슨 일인데? 최복리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국가기밀이라도 전하듯 신중한 표정이었죠. 내가 인호 영감이 며느리를 안고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걸 봤어. 뭐라고? 며느리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어제 밤에도 보고 며칠 전에도 봤고 그 전에도 봤어. 매일 밤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데리고 들어가. 김영숙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정인호는 마을에서도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멀쩡히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런 일을. 내 말이 그 말이야. 두 할머니의 수군거림은 곧 옆좌판의 박순자 할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건너편에서 고추를 팔던 이정희 할머니에게, 이정희 할머니는 또 다른 이웃에게, 마치 들불처럼 소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정인호 영감이 며느리를 매일 씻겨준다더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장터를 떠나는 사람들의 입에는 온통 정인호네 집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도, 트럭 짐칸에 올라타면서도, 심지어 성당 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사람들은 속닥거렸죠. 혹시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아들이 알면서도 못 본 척하는 건 아닐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추측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야기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정인호가 며느리의 방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며느리가 울면서 시아버지를 피하는 걸 봤다고 했죠.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소문은 이미 진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미리 마을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30채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이런 충격적인 소문은 태풍처럼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평소 정인호와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대화를 나누려 해도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죠. 소문은 이미 마을을 넘어 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면사무소에서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고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정인호네 집 주변을 살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온 마을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퍼뜨린 소문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정인호 가족이 겪고 있던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인호는 홀로 아들 하람이를 키워왔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거죠. 그때 하람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밤새 울던 아이를 안고 정인호는 자신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내 영희가 마지막까지 하람이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하람이. 우리 하람이 잘 부탁해요. 내가 못해준 사랑까지 다 해주세요. 그날부터 정인호는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에는 논밭으로 향했죠.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을 차리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람이는 무럭무럭 잘 커졌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투정을 부리거나 반항 한 번 없었죠.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아빠,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빠는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아빠는 하람이랑 같이 하는 게 좋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하람이는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가 용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아빠,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하람아, 아빠는 내가 공부하면 좋겠어. 아빠가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요. 이제는 제가 아빠를 돌볼 차례예요. 서울로 떠나던 날, 정인호는 버스터미널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20살 아들의 어깨가 어느새 자신보다 넓어져 있었죠. 하람이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며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고 자주 내려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도 매일 걸어왔죠. 아빠,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 끓여 먹었지. 혼자 드시지 말고 이웃분들이랑 같이 드세요. 제가 보낸 돈으로 고기도 사 드시고요. 알았다, 알았어. 너나 잘 먹고 다녀. 시간이 흐를수록 하람이의 실력은 늘어갔습니다. 큰 건설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월급도 크게 올랐죠. 그럴 때마다 하람이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몇 년만 더 버티면 제가 아빠 모시고 서울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빠 좋아하는 텃밭도 있는 곳으로요.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정인호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 생각이 더 많이 났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 늘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 가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인호는 밭에서 고추를 따고 집에 들어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아람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요. 그 순간 정인호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화기를 놓치고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하람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신데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인호는 그 길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람이는 막 수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이 15m 높이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걷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정인호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것이었죠. 24살 가장 빛나야 할 나이에 걷지 못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일주일 만에 깨어난 하람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정인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참았죠. 괜찮아, 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다리가, 제 다리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하람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재활치료를 거부하고 면회 온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죽으면 아빠는 어떻게 살아? 제가 이런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빠한테 짐만 될 뿐이에요. 퇴원 후 고향집으로 돌아온 하람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인호 씨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밥을 먹으라고 사정해도 소용없었죠. 방문 앞에 놓아둔 밥상은 그대로 남아있기 일쑤였습니다. 하람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우리 마당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자. 싫어요. 저 좀 그냥 놔두세요. 한때 효자 소리를 듣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보며 정인호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이면 정인호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하람이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조차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불구가 된 청년의 절망을 누가 감히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하람이는 여전히 방에서만 지냈고 정인호는 점점 늙어갔죠. 65의 나이에 혼자 농사를 지으며 아들을 돌보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윤서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환자를 돌보는 손길이 남달랐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람이의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정인호는 여느 때처럼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죠.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옆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간병인 복장으로 팔순 노인의 손을 잡고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치 친손녀가 할아버지를 대하듯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약은 잘 드셨죠? 와, 대단하세요. 이러다 금방 퇴원하시겠어요. 노인은 말을 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인호는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죠. 저런 사람이 하람이를 돌봐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인호는 병원 로비에서 윤서연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바퀴가 문턱에 걸리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죠.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서로 도와야죠.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어렸습니다. 정인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간병인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혹시 개인 간병도 하시나요? 저희 집에서 간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병원에서만 일하고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정인호 씨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려 하자 서연이 휠체어에 앉은 하람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신가요? 네, 사고를 당해서 1년 넘게 이런 상태예요. 서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하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남동생이 그랬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었죠. 그래요. 지금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합병증으로 안 좋아졌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병인이 됐어요.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서 이제라도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하람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정인호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혹시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을까요?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한 번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호 씨의 간절한 눈빛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요일 오후 서연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오미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들어선 집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정인호의 집 마당에는 텃밭이 잘 가꿔져 있었고 집 안도 깨끗했죠. 어서 오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경치가 좋네요. 공기도 맑고요. 정인호는 서연을 하람이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나 대답이 없었죠. 하람아, 손님이 오셨어. 병원에서 만난 분이야. 한참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자 정인호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서 하람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서연이 방으로 들어서자 하람이가 몸을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이라고 해요.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인호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커튼을 조금 열자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런 날은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대답은 없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책들을 보며 말을 이었죠. 어머,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이 책 읽었어요. 데미안 정말 좋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구절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하람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죠. 제 동생도 헤르만 헤세를 좋아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매일 책을 읽어줬거든요. 수레바퀴 아래서를 특히 좋아했죠. 그때 하람이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본 것이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동생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하람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에요. 21살이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동생이 마지막에 했던 말 때문에요. 무슨 말을 하셨나요? 누나, 나 때문에 울지 마. 누나는 행복해야 해.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람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1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3시간 동안 하람이의 방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연이 말하고 하람이는 듣기만 했지만 가끔 짧은 대답을 하기도 했죠. 떠날 시간이 되자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괜찮으시죠? 네. 작은 대답이었지만 정인호 씨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에게 희망이 보였죠. 그 후로 서연은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오는 길이 멀어 힘들 텐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하람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는 서연이 끓여온 죽을 한 숟가락 먹고 그 다음 방문했을 때는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바람이 시원하네요. 맞아요. 가을바람이 참 좋아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람이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수가 늘어났고 가끔은 웃기도 했죠. 정인호는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하람이가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와서 서연과 함께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구경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이 넓은 밭을 다 가꾸셨어요. 뭐 할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정인호 씨가 쑥스럽게 웃자 하람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됐다. 이제 됐어. 내가 이렇게 나와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해. 서연은 두 부자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2달이 지났을 때 하람이는 재활치료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했던 삶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였죠. 완전히 걷지는 못해도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서연은 재활치료 정보를 찾아주고 병원 예약도 도와주었습니다. 하람이가 치료받는 동안 옆에서 격려해 주었죠.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 씨가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때 하람이의 얼굴에 미소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비록 걸을 수는 없었지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서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람이가 정인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연 씨가 좋아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서연과 하람은 석 달 동안 서로를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정인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세상 어느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이 한복을 입고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할 때 정인호는 너무 행복했죠.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4월 5일이 마을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마을 사람들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웅장한 음악도 없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화려하지 않은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수한 차림만 하던 그녀가 드레스를 입으니 더없이 아름다웠죠. 하람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늠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신랑 정아람, 신부 윤서연 두 사람은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살 것을 약속합니까? 목사님의 물음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인호는 아들 옆에 서서 눈물을 참고 있었죠. 죽고 싶다던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니 더욱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인호 씨의 집 마당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죠. 잔치국수, 전, 나물, 떡,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영숙 할머니가 직접 빚은 송편은 모양도 예쁘고 맛도 일품이었죠. 서연아,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해. 앞으로 잘 부탁해요. 많이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서연이 하람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에 대해 모두가 고마워했죠. 이장님은 서연 씨는 우리 마을에 온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인호는 이웃들에게 인사하며 돌아다니다가 서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리고 그릇을 닦는 모습이 어찌나 살뜰해 보이던지요. 서연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데 왜 일을 하고 있어? 아버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서연의 말에 정인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을 얻은 것 같았죠. 그때 하람이가 휠체어를 타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나와봐. 사진 찍자고 다들 기다려. 네. 잠깐만 손 좀 닦고. 신혼의 단꿈은 달콤했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정성껏 밥상을 차렸고 하람이는 휠체어를 타고 마당을 돌며 운동을 했죠.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요. 하람 씨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래? 하지만 버스 타기가 불편할 텐데. 괜찮아요. 나도 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장 구경도 하고. 다음 날 세 사람이 함께 장을 보니 즐거웠습니다. 비록 하람이의 휠체어 때문에 이동이 불편했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다녔죠.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정인호는 휠체어를 밀고 하람이는 물건을 고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연은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하람이를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람이의 재활운동을 도왔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시아버지를 도왔죠. 특히 요리 솜씨가 좋아서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아, 이 나물 반찬은 어떻게 만든 거야? 정말 맛있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에는 하람이와 책을 보거나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옛날 영화를 좋아했는데 로맨스 영화를 보며 함께 울고 웃었죠. 서연아,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데.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쉿,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는 운명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 검은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서연이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네, 아버님. 그냥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고 일주일 후에는 걸을 때 살짝 절뚝거리기 시작했죠.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하람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서연, 다리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니야,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렸나 봐. 병원에 가보자. 그냥 넘기면 안 돼. 서연은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리다고 했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을 호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연아. 하람이의 다급한 외침에 정인호 씨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울고 있었죠. 괜찮아, 괜찮아. 병원 가보자. 곧바로 서연을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갔고 검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RI, CT, 혈액검사, 신경검사, 온갖 검사를 다 받았죠. 서연은 검사를 받으면서도 가족들을 안심시키려 했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예요. 그냥 무리해서 그런 거겠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서는 순간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던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척추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점차 마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료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하람이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죠. 정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마비라니요? 그게 무슨? 정확한 병명은 급성 횡단성 척수염입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자가면역 반응으로 추정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면역 억제제 투여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완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비가 진행된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서연아, 하람 씨가 휠체어 생활하는 것도 봐왔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하람이는 그녀의 말에 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아내마저 같은 운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나 때문이야.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왜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은 나를 돌보느라 너무 무리했어. 하람이의 자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연의 증상이 악화될수록 그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재활운동도 거부했습니다. 하람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더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해요. 당신이 포기하면 저는 어떡해요? 서연의 간절한 호소에 하람이는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서연의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2달 만에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휠체어에 앉게 된 날, 정인호는 마당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6에 젊고 건강했던 며느리가 불과 몇 달 만에 휠체어 신세가 되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휠체어가 2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에서 정인호 씨가 모든 걸 돌봐야 했죠. 아침에 2 사람을 깨우고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활운동을 시키고 68배 나이에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서연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람이는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었지만 서연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도움이 필요했죠. 처음 서연을 목욕시켜야 했던 날, 정인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젊은 여성을 씻겨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목욕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죠.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야. 아빠가 딸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거야. 정인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부 간병인을 쓰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인호는 최대한 서연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노력했죠. 목욕을 도울 때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서연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속옷은 미리 욕실에 준비해두고 서연이 혼자 갈아입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짐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이런 일까지.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게 힘든 게 아니야. 너희가 아픈 게 힘든 거지. 정인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그날도 정인호는 서연을 도와 목욕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최복리 할머니가 열린 대문 사이로 정인호 씨가 서연을 욕실로 서연을 안고 데려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어머나, 저게 뭐야? 최복리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젊은 며느리를 안고 욕실로 데려가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녀는 곧바로 달려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전했습니다. 김영숙, 큰일 났어. 정인호 영감이 며느리를. 뭐라고? 무슨 일인데? 내가 방금 봤어. 정인호 영감이 서연이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시작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정인호 씨 가족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람이는 알고 있을까? 설마 모르겠어? 같은 집에 사는데. 그럼 묵인하는 거야. 세상에.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정인호 씨가 며느리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며느리가 울면서 시아버지를 피하는 것을 봤다고 했죠.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진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급기야 면사무소에서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날 서연은 방에서 1시간 넘게 질문을 받았죠.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혹시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남편분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목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시나요? 그들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심은 명확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다리가 이렇게 된 후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시킨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저를 씻겨줄 수 없으니까 아버님은 그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기다리던 정인호와 하람이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저분들이 뭐라고 했어? 지내면서 불편한 거 없는지 확인하고 도와주시러 오셨대요. 차마 아버님과 자신을 이상한 관계로 보고 확인하러 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병원에 가도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정인호네 며느리다. 쯧쯧, 젊은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지. 며칠 후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다시 방문을 한 거죠. 면사무소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인호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직원은 거실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를 요양시설로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정인호 씨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직원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건 서연 씨를 위한 일입니다.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드리고 우리가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서연이는 이 집이 편해요. 정인호 씨, 저희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정인호 씨를 손가락질을 합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정인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제 자식이에요. 다리가 아파 불편하니까 내가 도운 겁니다. 방에서 듣고 있던 하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휠체어를 밀며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저희 대신 힘든 걸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이 몸이라 서연이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에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이런 식으로 몰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은 하람의 말에 눈치를 보더니 생각해보라고 다시 제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정인호와 하람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람 씨 할 말 있어요. 저 시설에 가려고 해요. 서연아, 제가 있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아버님이 저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하람이는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죠. 서연아, 가지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하람 씨, 저는 괜찮아요.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소문도 잠잠해질 거예요. 잠시가 아니잖아. 한 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하람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이 집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님이 나쁜 사람 취급받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정인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날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11월 중순에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죠. 정인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가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새벽 4시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른 시간에 뭘 하니? 아버님 잠 못 주무셨어요. 마지막으로 김치랑 몇 가지 하려고요. 마지막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곧 돌아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정인호는 서연이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고 각종 밑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가족을 향한 서연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서연아, 정말 가야만 하니? 정인호가 방문 앞에서 애타게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없이 만류했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죠. 아버님, 이게 최선이에요. 제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게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면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후로 서연은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람이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거실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신이 책 이야기를 해줬지. 하람 씨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봐 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갔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며 울고 웃었죠. 떠나는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정인호 씨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 식사를 정성껏 차렸죠. 서연아, 이렇게 많이 차릴 필요 없어. 아버님, 제가 없는 동안 잘 챙겨 드세요. 하람 씨도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젓가락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할 뿐이었죠. 서연이 먼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 같은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그런 말 하지 마. 넌 정말 내 딸이야. 못난 며느리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와서 우리 집이 얼마나 밝아졌는데. 정인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고 하람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죠. 잠시 후 요양시설에서 보낸 차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봉고차였지만 서연에게는 감옥으로 데려가는 호송차처럼 느껴졌죠. 운전사와 함께 온 직원이 서연의 짐을 실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8개월 동안 살았던 이 집, 행복했던 추억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부엌에는 아직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남아있었고 거실에는 어제 하람이와 함께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인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죠. 서연아, 이건 잠시뿐이야. 곧 데리러 갈게. 약속할게.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하람 씨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 우리도 잘 지낼게. 너도 건강해야 해. 서연을 태운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인호와 하람이는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서 바라봤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가는 차를 보며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집은 다시 정막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없는 집은 너무나 춥고 쓸쓸했죠. 거실 탁자 위에는 서연이 아침에 끓인 차가 식어가고 있었고 부엌에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람이는 또다시 방에 틀어박혔고 정인호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인호는 요양시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잘 있나요? 네,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면회는 아직 힘듭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초기 적응 기간이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규정상 초기 적응 기간에는 가족 면회를 제한한다는 것이었죠. 정인호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과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람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재활운동도 완전히 그만뒀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인호가 가져다 주는 음식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람아,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 하지만 하람이는 희망을 잃어가고 서연 없는 삶은 다시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2달이 지났을 때 정인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정이라도 해서 서연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인호는 우산을 들고 버스를 갈아타며 2시간을 달려 요양시설에 도착했지만 시설 입구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은 내 자식입니다. 우리 며느리란 말입니다. 잠깐만이라도 봐야겠어요. 정인호는 기필고 보고 간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비오는 입구에서 벼티며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 어딘가에 서연이 있을 텐데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야속했죠. 2시간 후 시설 직원은 정인호를 보고 고개를 흔들며 들어갔고 잠시 후 직원과 소연이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아, 서연아. 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람 씨는 어때요? 너 없이 많이 힘들어해. 나도 그렇고. 아버님,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서연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정인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당장 가자. 오늘 바로. 안 돼요. 제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해야 해요. 직원들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무슨 준비가 필요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람이었습니다. 정인호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받아보라며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하람이는 간절하게 말했죠. 서연아, 집에 오면 안 돼.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말에 정인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서연이가 반짝이는 눈을 하며 말했죠. 아버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남들 시선을 피해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맞서기 위해 이들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돌아온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정인호는 두 사람은 돌보며 살아갑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이 되었죠.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인호 씨 가족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장 보러 갈 때 같이 사다 드릴게. 우리 집에 호박 많이 났는데 서연이 갖다 줘야겠네.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복래 할머니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있죠. 자신의 경솔한 말 때문에 한 가족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깨달은 후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람이와 서연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온라인으로 일을 시작했죠. 하람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서연은 번역 일을 하며 조금씩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그들의 정신과 의지는 그 누구보다 건강했죠. 정인호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센 편입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고 두 사람을 위해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을 돌봅니다. 가끔은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하죠.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직 할만해. 작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 일주일에 3번 방문합니다. 덕분에 정인호의 부담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여전히 서연의 목욕은 정인호가 직접 돕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실제로 그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난 봄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정인호 씨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서연의 권유로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죠. 정인호 씨 가족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휠체어 2대가 나란히 놓인 마당에서 오늘도 정인호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완벽한 가족보다도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정인호는 마당에 나와 석양 보는 하람이와 서연이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함께하는 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느끼고 있었죠. 아내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칼보다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느끼신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님들 다음화에서 또 만나요.